3단원의 집단관리와 리더십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요즘 흔히 사회적으로 보면 뭐 리더십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죠? 리더십. 일반적으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 그런 것을 리더십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그 L 이꼴은 FS라는 게 있습니다. 리더, 추종자, 시츄에이션의 함수 관계이다. 이렇게 뭐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더십의 유형 형태를 보면은 독재적 리더십, 독재 권위주의적, 민주적 리더십, 자유방임 리더십, 이렇게 리더십을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한다면은 이 형태에는 세 가지, 유형에도 보면은 독재적, 자유방임형, 통합적 리더십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리더에게 주어진 세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 조직의 지도자에게 부여하는 세력은 합법적 권한인데, 즉 회사에서 주로 보면은 어떤 기업체에서 수직적으로 위임을 사령에 의해서 권한을 주는 것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보상 세력. 이 보상 세력은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자기 휘하 직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뭐 임금을 더 준다든지 승진을 시킨다든지 이런 게 보상 세력이고, 강압 세력은 승진시키, 탈락, 임금을 또 삭감, 또 징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처벌을 통해서,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나를 따르도록 통제하는 그러한 방식이 강압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법 세력은 조직 내에서 어떤 룰과 규정에 의해서 지도자를 권리를 합법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준거 세력과 전문 세력이 있는데, 준거 세력, 지도자 자신이 자신에게 부여하는 세력으로서 지도자가 추구하는 계획, 목표를 부하 직원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그런 자발적인 참여, 이것을 준거 세력이다. 전문 세력이라는 한 것은 그 조직의 목표에 달성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의 정도를 부하 직원들에게 그 전문성을 제가 인정을 받는 겁니다. 리더가. 그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는 부하로부터 신뢰감을 조성되게 되고, 신뢰감이 얻어지니까 업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전문 세력이다. 그래서 준거 세력과 전문 세력은 지도자 자신이 자신에게 부여하는 세력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금 시대적으로 이러한 그 지도자 권한의 역할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다음 관리 그리드 이론에서 인기형, 이상형, 무관심형, 과업형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 시험에서 관리 그리드에서 인기형 여기 19, 99, 과업형은 91, 이 그래프가 이쪽에는 생산에 관한 과업이고, 저거는 인간관계에 대한 X축과 Y축에서, X축은 인간관계, Y축은 X축은 생산, Y축은 인간관계 이렇게 본다면은 저게 인기형은 19냐 아니면 저게 91이냐 이렇게 하면 또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업형은 생산 위주로, 이 사람은 일은 참 잘하는데 사람 관계가 좀 안 좋다는 거고, 인기형은 일의 성과는 거의 없는데 사람 관계가 좋다는 겁니다. 이상적인 관계는 일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타입형은 한 중간 정도. 무관심형은 일도 효과도 잘, 성과도 좀 없고 또 사람 관계도 좀 안 좋고, 이러한 타입이 관리에서 그리드 이론에서 보면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십과 리더십. 헤드십과 리더십의 구분. 헤드십과 리더십의 구분인데, 헤드십은 위에서 임명하는 걸 헤드십이고, 리더십은 아래로부터 동의에 의해서 선출하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권한 근거는, 헤드십은 회사 같으면 회사에서 사령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법적인 어떤 임명에 의해서 하는 거고, 리더십은 스스로 여러 사람이 그 자체적인 단체에서 리더를 한 사람 선출하는 거죠. 동의에 의해서. 그래서
상관과의 관계, 부하와의 관계는 지배적인 것. 요거는 개인적인 경향. 부하와 사회적 관계는 이것은 넓다. 헤드십은 부하와 사회적 관계가 넓다. 리더십은 좁다. 넓다와 좁다. 지휘 행태는 권위주의고 이거는 민주적이다.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지난번에 부하와 사회적 관계에서 이거는 넓다, 좁다. 이것이 한번 물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피로의 증상 대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로의 증상에는 주로 주관적, 객관적, 생리적 피로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 주관적 피로를 하면 주로 피로감을 느끼는 그 자각 증세, 주의가 산만하고 불안 초조, 직무 수행 불가하고, 객관적이라 하면은 뭐 작업 성적의 저하, 뭐 이 주관적과 객관적, 생리적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생리적 피로는 말초신경, 중추신경, 대뇌 피질 이러한 패턴이 주로 생리적 피로다. 이렇게 구분만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생리적 측정 방법에 대해서 요거는 좀 아셔야 됩니다. 측정 방법은 근전도 EMG, 심전도 ECG, 뇌전도 ENG, 안전도 EOG, 에너지 소비량 RMR, GSR, 피부 전기 반사, 플리커 이렇게 측정 방법이 하는 방법 도구들이죠. 이거 병원에 가면 신경과 가면 우리 뇌하고 근육하고 신경하고 심전도 이거 전부 다 관계 우리 뭐 검사 받을 때 이런 걸 주로 검사 받기도 합니다. 그랑 전부 다 뭐냐? 생리학적 측정 방법이다. 근전도 하면 근육 활동, 맥박수, 호흡량, 심전도 하면 심장. 우리 병원에 가서 그 심검하면 심전도 검사하죠. 심전도. 그게 ECG다. 뇌전도 뇌 신경 활동, 전이 차이 기록, 안전도 눈, 안구 운동, RMR 이거는 에너지 소비량. 그다음 GSR이 뭐냐? 피부 전기 반사다. 작업 부하의 정신적 부담이 피로와 함께 증가하는 현상을 전기 저항의 변화로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전기 저항의 피부와 함께 증가하는 현상을 전기 저항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피부 전기 반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뭐 전문적으로 우리 공부를 하지도 않은 거고, 이게 생리학적 측정 방법의 한 도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법들이다. 그 다음에 이 RMR이 작업 강도 에너지 대사율 RMR이랍니다. 에너지 대사율은 기초 대사량분의 작업 대사량입니다. 즉 기초 대사량분의 작업 시에 소비되는 에너지에다가 휴식 시에 소비되는 에너지, 이것을 빼주는 겁니다. 나누기 기초 대사량 하는 것이 에너지 대사율입니다. RMR. 인간이 본질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초 대사량, 즉 기본적인 에너지 소비량과 특정 작업 시 소비되는 에너지 비율을 에너지 대사율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기초 대사량분의 작업 시 소비 에너지 마이너스 안정 시 소비 에너지 대사율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RMR에 의한 작업 강도입니다. RMR 작업 강도, 이것은 좀 중요합니다. 경작업, 좀 가벼운 작업입니다. 가벼운 작업은 RMR이 1에서 2, 중작업은 2에서 4, 그 다음에 이 중작업은 보통 작업입니다. 이것은 보통 작업입니다. 보통 작업. 보통 작업. 여기도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가벼운 작업. 이건 보통 작업. 이건 무거운 작업. 이거는 아주 무거운 작업.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작업은 RMR이 1에서 2,
무거운 보통 작업은 2에서 4, 무거운 작업은 4에서 7, 아주 무거운 7 이상. 이렇게 요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RMR이한 작업 강도. 이것은 꼭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휴식 시간에서 휴식 시간을 내는 공식에서 휴식 시간 한번 구해보는 그런 것입니다. 휴식 시간 공식입니다. 휴식 시간 공식은 E-1.5분의 60, 요게 60은 분입니다. 곱하기 E-5. 이게 휴식 시간의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휴식 시간 공식입니다. 그래서 R은 휴식 시간, 요 E는 작업에 필요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이 E란 얘기는. 그래서 요거는 휴식 시에 에너지가 소비량이 1.5다. 그 다음에 요건 분, 60분, 1시간이죠. 60분을 나타냅니다. 작업에 필요한 에너지 마이너스 5. 요게 공식입니다. 공식. 이 5는 상수로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뮤렐 방법에서 최대 신체 작업 능력, 즉 맥시멈 피지컬 워크 캐파시티에서 MPWC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남자일 경우에 보통 성인이 하루 8시간 일을 했을 때는 작업 능력이 분당 5kcal가 소모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참고로 하시고, 만약에 휴식 시간에서 뮤렐 방법에서 계산하시려고 하면 이것을 좀 적용해야 됩니다. 이제 예를 한번 봅시다. 예제 하나 보면은 휴식 시간 에너지 소비량 1.5, 작업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이 요게 이 값이단 말입니다. 이 값. 이게 6kcal이고 분당 60분 작업할 때 휴식 시간은 얼마냐? 그럼 답이 다 나왔습니다.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R, 휴식 시간 R은 E가 저기서 6kcal였습니다. 60분이죠? 60분. 요 60분간 6-5. 이거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아주 쉬운 거죠. 그냥 공식만 알면 답은 절로 찾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예제 한번 봅시다. 신체 내에서 1리터의 산소를 소비하면 5kcal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어느 작업의 산소 소비량을 측정한 결과, 자, 문제에서 산소 소비량 한 말 나오면 여기에 곱하기 5를 하는 것이, 이것이 이 값이다. 작업에 필요한 에너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 꼭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은 휴식 시간 R은 이 값이 얼마냐? 1.5 산소 소비량도 곱하기 5를 하면 6, 5, 20, 7.5가 되네요. 7.5 마이너스 1.5 60 E가 7.5 마이너스 5.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작업에 필요한 평균 A는 5. 이건 상수로 주어졌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죠? 네, 1.5라고 한 말은. 그래서 요 공식에서 이 값을 찾아내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이 값을 찾아내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예, 제가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5분이 된다. 자, 또 예제 하나 더 볼까요?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남성 작업자 A의 대사량을 측정 결과 또 산소 소비량 한 말 나왔습니다. 산소 소비량이 분당 1.3리터로 측정되었다. 뮤렐 방법에서 계산할 시 8시간 근로할 때 포함된 휴식 시간을 구하시오. 휴식 시간 R은 여기서 이 값은 산소 소비량 1.3 곱하기 여기다 뭐 한다? 5를 한다. 요게 이 값이다. 곱하기 마이너스 1.5. 요거는 60분인데 여기는 8시간이니까 6, 8에 48, 480분. 이가
5, 3, 15, 6.5죠? 6.5. 6.5 마이너스 5.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요거 계산. 요게 이 값이다. 여기 이 값이다. 6.5.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아까 앞에서 뮤렐 방식에서 할 때는 여기서 최대 신체 작업 능력 MPWC는 8시간 계속 작업할 때는 남자는 5kcal, 여자는 3.5kc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60은 분이니까 8시에니까 분을 고쳤다는 겁니다. 480분. 아시겠죠? 자, 또 작업 시 소모 열량이 시간당 420kcal라 한 말은 60분으로 나눴을 때는 시간당 분으로 계산하니까 420으로 하니까 이거는 7kcal다. 분당. 요게 이 값이다 말입니다. 요게 이 값. 작업 시에 필요한 에너지. 작업 시에 필요한 에너지가 이거는 시간당 420kcal라 했으니까 분당을 하면은 7kcal가 됩니다. 이 기본이 분입니다. 분. 그래서 분으로 하니까 이게 이 값이다 말입니다. 이 값. 이 공식에서 7-1.5, 60 곱하기 7-5는 21.8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경우수에 볼까요? 100분 동안에 10kcal 분당 10kcal 수행하는 삽질 작업, 즉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일을 했더니 작업에 필요한 에너지가 여기서 100분 했을 때 10kcal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작업을 이건 100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00분으로. 60분을 100분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공식도 그대로 이게 10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건 100분은 60분이 100분으로 여기 나왔으니까 그렇게 계산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문제가. 그 다음에 아까 앞에 하고 문제가 같습니다. 8시간 작업의 손수 아까는 1.3이 되면 1.2로 됐습니다.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은 문제 없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휴식 시간에 대해서. 자, 다음에는 바이오리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 바이오리듬은 지금 현재는 거의 잘 안 쓰는 거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한 10년, 15년 전에는 이 바이오리듬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게 데일리 일자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이런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육체적이라면은 또 이런 그래프가 감성적 또는 지성적 이렇게 그래프 그립니다. 이러한 그래프에서 요게 만나는 낮은 지점을 요게 위험점이다. 위험점. 그러면 육체적 자기 어떤 신체적으로 오늘은 컨디션이 좀 안 좋다. 그 다음에 감성적은 오늘 생각이 좀 기분이 좀 안 좋다. 누가 옆에서 또 건드려도 좀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겠다. 지성적은 이 생각이 잘 안 떠오른다는 겁니다. 기억이 좀 안 떠오른다. 이런 겁니다. 육체적, 감성적, 지성적 한 말이 주기가 여기서는 주기가 23일, 28일, 33일 이게 중요합니다. 23일, 28일. 그래서 이것을 육감지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육감지, 육체적, 감성적, 지성적 232833 주기는 232833 이렇게 좀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바이오리듬의 종류에서는 육체적 리듬, 감성적 리듬, 지성적 리듬